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어슨이라고 하고요. 대략 월급쟁이로 대략 한 20년 정도 투자를 해온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입니다. 저는 해서 이런 좀 길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인플루언서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유료 채널인데 그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그 2개를 이제 거기에다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책도 2권을 냈습니다. 2022년 메타버스 광풍이 불 때였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메타버스 도대체 뭔데 이러길래 그래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요거를 출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기는 투자자의 생각법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해서 뭐 용케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아마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옛날처럼 외환 위기나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그 KDI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인데요. 여기서 한국 경제 동향을 매월 이제 리포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리포트에 대출 취약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점점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 개인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 그걸 다 이제 정부에서 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도 연기를 시켜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너무 계속 취약점이 커지니까 이거를 잘못하면은 금융 시스템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행이 그 리포트를 보고 이제 심기가 불편해졌죠. 야, 니들이 뭔데 기준금리를 우리 이제 월권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사실. 근데 이게 좀 심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기저에 있는 한국 경제인데 지금 미국을 보면 미국이 연준 기준금리를 3월 19일 날 동결을 했어요, 사실은. 동결을 했고 이제 트럼프가 바로 뭐 하는 짓이냐고 했죠. 그렇지만 파월은 사실은 동결은 했지만 지금껏 이제 양적 긴축을 했었어요. 그동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미국채를 이제 계속 사줬어요, 연준이. 미국채를 사고 달러를 미국 정부한테 이제 계속 준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킨 건데 그동안 풀린 달러를 다시 흡수를 하고 미국채를 이제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월 250만 달러를 했는데 그걸 50만 달러로 확 줄였어요, 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보다의 임팩트는 없지만 미세 조정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미국 일단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하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해제를 했어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그 관점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을 보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자기는 큰 기회라고 생각했죠.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도 있고 한데 해제를 했는데 해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은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일단 대기 타고 있었는데 그게 해제되자마자 돈이 거기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그 돈 가치가 떨어질 때 해칭이 가능한 것들은 사실 부동산이 그동안도 역사적으로도 이제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관련 기관장들 싹 다 모아서 한국은행도 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가서 바로 재지정을 했죠. 이 재지정한 게 되게 큽니다. 재지정을 안 하고 놔뒀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이 불이 붙었는데 금리를 내렸다? 대출 받아서 한국 부동산 담보대출은 그게 나쁜 채권이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내줄 그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규제를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출을 계속 내면서 주택가격을 올려놓을 확률이 되게 높았죠. 근데 재지정을 하고 불을 약간 껐죠. 이거는 다 모여가지고 이런 겁니다. 한국은행 이제 금리 내려야 되는데 이거 되겠어? 이거 다시 지정해야지. 사실 이건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오 시장 입장에서는 타격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 회의나 이렇게 참여를 했겠죠. 그러고서는 할 수 없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 정황, 에피소드를 보면 한국은행 금리를 4월이거든요, 이제. 3월은 이제 금리 조정은 아니고 4월에 아마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일단. 30세, 그러니까 39세까지라고 할게요. 39세 이하만 해당이 돼요. 그 이후에는 미안하지만 30만 원씩 저금해서 될 그게 없습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이제 많이 들어놓으세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9세 이하라면 일단은 부동산에 바로 접근하는 돈이 없다면 30만 원씩 매일 넣어야 한다. 요 컨디션이면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모든 투자나 부가 미국으로 또 가는 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한국 기업인데도 한국 일자리가 줄고 미국에 가서 갖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죠. 이제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면 일단 환차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율을 먼저 봐야 돼요. 달러 표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00원일 때 환율이. 그러면 달러를 사면 이제 1,400원일 때 사는 것보다 손해잖아요. 이런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고 오늘 환율이 아마 1,460 몇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450원 미치면 달러를 일단 사두세요. 30만 원 정도면 물타기 정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10만 원씩 1,449원 이 정도 됐을 때 10만 원 태우고 1,430 얼마 됐을 때 태우고 이 정도 태우면 뭐 30 되잖아요. 그걸 바로 또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중에 자기가 일하는 카테고리에 내가 그 맥락을 알 수 있는 영역이 무조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보다가 얘들이 한 번씩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몇 년치의 차트는 나와 있으니까 그중에 보다가 한 3년 뭐 이거보다 더 떨어졌네 이런 것들을 계속 사두는 거예요. 그렇게 환차 이걸 본 달러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사두세요. 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면 됩니다. 그걸 10년 동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달러 자산이 엄청 많이 불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없는 구조. 무슨 뭐 이상한 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짓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배당을 줍니다. 배당이 되게 괜찮아요. 장기 이제 미래나 이런 것보다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을 줍니다. 그럼 달러가 계속 쌓여 있어요. 내가 30만 원 달러 한 거 그리고 배당이 된 거 이거 계속 이제 이거 복리가 아니라 이건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리 효과만 이제 미국 사는 사람은 달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복리 효과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 멀티플에 더 이제 이걸 환차익을 보면 기하급수적인 수익이 나중에 평가익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상반기는 한국 정치 불안이 일단 환율 불안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한국 정치 경제를 같이 봐야 되고 한국 내 불안은 환율, 한국 돈 가치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나 부동산 소비 심리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수하는 대기 수요입니다. 이 수요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 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기 수요가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하니까 바로 뭐 정치 불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사두는 거예요. 이거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을 제가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면 뭘 사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리스크 위기가 와도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서울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예요. 거의 뭐 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있는 거죠. 상반기는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재지정이 됐지만 그 터하고 근데도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하반기는 어떤가? 하반기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 불안은 해소가 되거나 사람들이 그 맨날 저러고 있네. 상수화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 불안은 매일 있겠구나. 근데 우리 생활에 별로 영향은 없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환율도 이게 미국이 계속 저런 식으로 금리를 낮추면 뭐 한국은행도 낮추겠지만 미국 달러 가치가 형편없기 때문에 지금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치솟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절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정치 불안이라는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게 상수니까 그럼 나머지 요인들을 봅시다. 부동산이나 이렇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일단 금리 그리고 주택 공급이에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따른 전세 가격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 요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상승 그리고 금리는 내리고 상승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이런 요인들이 어떨 때는 하락 쪽으로 가 있고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국면은 어떤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제 여기서 딱 트리거적으로 보통 어떤 게 트리거가 되는가? 이게 저는 외국인이라고 보거든요. 주로 중국인이라고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서울 압구정 현대를 최고가로 그냥 사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금액을. 그럼 이게 딱 한 건이라도 이게 트리거가 팍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에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한국이 미국보다는 금리가 낮죠. 지금 이제 1.75% 이제 그렇게 있고 한국이 2.7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KDI나 이렇게 난리죠. 근데 빨리 더 안 내리면 작살난다고. 이게 한두 명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이 금융 시스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데요. 보통 이제 경제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경기가 침체하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리고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꼭 경제가 이제 침체하더라도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운영의 묘거든요. 요거는 꼭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유도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금리가 내리는 건 맞아요. 경기도 침체인 거는 맞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걸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풀린 겁니다. 그 돈의 유동성 M2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거는 계속 저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은 국가 규모가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돈을 풀어봤자 영향이 없는데 뭐냐 하면 달러가 무지막지하게 풀렸어요. 일단은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게 살짝 줄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자체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풀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면 당연히 이게 막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있는데 의식주라고 하죠. 그것들이 대부분 오를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입니다. 이제 집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견지에서 보면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은 양극화, 지방은 지금 빈집이 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양극화가 더 첨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핵심지도 말고요. 그냥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금보다 그게 낫습니다. 생각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정책 대출은 저는 이거를 경험적으로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옛날에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집을 사고 대충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갭을 이제 끼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금매나 이런 것들을 사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입자분하고 계약이 완료됐을 때 그거를 월세로 돌리면서 그때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때 대출을 보통 일으키고 당연히 월 임대료가 더 높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는 루트를 자꾸 다른 거를 만들어 두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제가 하는 투자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일확천금, 시세 차익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좀 있었고요. 근데 한번 이제 안심 전환이라고 그냥 그 일반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보증을 해주면서 이제 대신에 고정금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아탔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정부가 보증한 이자가 3.5에서 4%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저는 요거 양적 완화, 코로나 전에 받았어요.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근데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우리도 거의 제로 금리였어요. 그럼 그때 저는 많이 고민했죠. 이거를 저걸로 갈아타나 말까? 막 고민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다른 이제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얘는 그냥 고정이에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시중에서 받은 대출은 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게 내가 그렇게 고정금리를 했더라도 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했더라도 나중에 위기 상황이 되면 약관에 촘촘히 그게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거나 일부 상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정부 정책 대출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계속 조금씩 원리금이 계속 조금씩 나갑니다. 거치랄까 그 엄청 길어요. 거의 내 생애 마지막까지 이제 거치가 된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잊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매달 조금씩 이제 나가는 거죠.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올랐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쳐올랐단 말이에요. 그 미국도 올리니까. 그때 담보대출은 거의 5% 6%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정부 정책 대출은 위기 투자를 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예요. 진짜로 이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내 이제 생명을 갉아먹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역전세 때 한번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칭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두면 되거든요. 점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IMF가 다시 한국 땅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부가 개런티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면 들수록 나는 다른 데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게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책 대출은 무조건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한도가 있어요. 근데 보통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의 이제 주택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디딤돌 대출이 그 좋은 게 뭔가 하면 거주 1년 정도를 채우면 이게 이제 내가 다른 주택을 살 수도 있잖아. 2주택이나 이렇게. 그걸 사도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긴 한데 거치 기간을 거의 뭐 죽기 전까지로 잡아버리면 사실은 이 돈은 내가 이제 굳이 만약에 갚는다면 이 대출을 물고 있는 집을 팔기 전까지는 그냥 내 돈처럼 운영을 하면은 크게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부동산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대출은 꼼꼼하게 보시고 요거랑 특례 보금자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약간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너무나 건전한 대출인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사실 날강도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갚지 않아야 되게 정확하게는 이게 안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간을 이제 되게 멀리까지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되게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자도 나가고 이게 손해 아닌가? 절대 손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값어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연준이 제일 큰 목표는 달러 가치 제고입니다. 근데도 이제 트럼프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뭐 미국 부동산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한국도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오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계측의 기본적인 이제 단위가 돈인데 이 돈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 갚아야 된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근데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이 돈이 내가 처음에 한 2억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가면 야, 이 돈이 되게 작아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도 그 돈은 되게 작아져 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만 하면 이건 갚을 수 있겠네까지로도 아마 될 겁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이제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